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7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안녕하세요. 우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또 힘든 시기에도 수업에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드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권대교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하자라는 의견도 오늘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기다려 주시고요. 또 어떤 그런 수업이나 또는 학사 운영에 대해서 건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을 해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이제 4주차가 되는데요. 첫째 주는 제가 했고, 둘째 주가 대면이었고, 이제 셋째 주 저번 주가 이제 비대면이었고요. 줌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순서를 보면 주로 이제 스마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모든 융합 기술의 이제 백그라운드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저번 주에 했던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카바를 했었고요. 그런데 스마트 빅데이터라고 하면 꼭 인공지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것을 또 시각화하고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지금 처음에 있는 이제 지능형 기계부품 소재분의 강내영 교수님은 방금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강의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LMS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 빅데이터 분야에 이제 조상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조상범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현재 동물자원과학과 농과대학입니다.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지식재산 관련으로서는 이제 국내 특허 14건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과제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는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아마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꼭 이론 깊이 아주 깊게 들어가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시각화라고 하는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 조상범 교수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네. 네, 조 교수님, 네, 시작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조상범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네, 잘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저 소개해 주신 배준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에 이제 말씀 듣기로는 이제 너무나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그런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제가 주제 넘게 시각화, 그래픽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선은 너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선 화면을 잠깐 공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재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툴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시각화와 그다음에 시각화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인포그래픽스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그림을 한 5-6장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교재 내용도 사용을 하지만 좀 다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배준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을 때 저는 이제 농과대학이고 전 전공이 축산입니다. 근데 축산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14년 전인가요? 이제 논문 쓰고 실험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이제 좀 실험을 덜 하고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소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또 소 한 마리가 비싸게는 한 1,000만 원씩 갑니다. 그래서 실험이 망할 경우에는 이제 비용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곰곰이 머리를 굴리다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들이 축산 현장 그리고 농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연구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지 않고 이제 논문을 만들고 어떤 내가 원하는 가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공부하기 시작한 지 지금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물 영양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발표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저의 그냥 백그라운드 하고요. 또 축산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를 한다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우선 발표 수업 내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인포그래픽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정보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그대로 준다라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보셨으니까 한 5기가, 10기가짜리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던져주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기가, 10기가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것이 시각화 또는 인포그래픽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스를 정의를 한다고 하면 효과적인 정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된 문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지금 보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전달, 그리고 이제 시각화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서예요. 그래서 문서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문서 안에는 이제 시각화된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 그림이 무엇을 전달해 주냐면 어떤 메시지, 정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념만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인포그래픽스를 제작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TMI, TMT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시각화 작업을 하고 인포그래픽스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지를 정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에 관련된 이제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겠죠. 수집된 자료들은 이제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그 내가 원하는 메시지들이 잘 표현될 수 있게끔 그 자료들의 특성을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끝나서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가공이 됐으면 이제 의미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던져줘야겠죠. 그 의미는 데이터에서는 그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게 되면은 그 의미 자체가 저는 제 생각에는 없다라고 봐요. 그냥 누구나 던질 수 있는 말이 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신뢰성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신뢰성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그 통계적 지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기초적인 부분은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된 자료에 출처가 있고 없고는 그 신뢰성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출처를 제공한 상태에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보는 인포그래픽스를 보는 독자들이나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제출된 상태에서도 다시 이제 그 원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자료의 수집 단계부터 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 배준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앞전에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포그래픽스를 그리는 것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도 학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부분은 비지도 학습의 개념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하지 않고 가는 작업이에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데이터들을 그냥 모으는 거죠. 모아놓고 그 데이터들의 관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아까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되었다 그러면 비지도 학습이 베이스에 깔린 그 데이터 시각화 작업에서는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특징들을 도출해내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가설들이 또는 어떤 이론들이 어떤 관계성들이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 것인가의 신뢰성에 대해서 반드시 통계 분석인 뒤따라 줘야 되겠죠. 즉 앞에서 봤던 지도 학습 개념의 메시지를 정하고 하는 작업보다는 비지도 학습의 개념, 메시지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통계적 분석이 중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통해서 가설이 생성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메시지로 전달할 겁니다. 이 단계는 메시지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처음에 메시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생소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보편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알고 있고 인정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가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생뚱맞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뚱맞은 결과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클라이언트와 또는 보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러한 아주 뭐랄까요, 잘 전달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에 부분하고 똑같이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각화 또는 인포그래픽스에 대한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개념을 놓고 보게 되면 그 프로세스를 보면 메시지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개념에서는 가설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이제 그 대학원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연구들 중에 하나가 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보자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도 학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힘든, 소위 말해서 이제 맨땅을 헤딩하고 이제 끊임없이 삽질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얻어진 결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비지도 학습 분야에서 좀 쉽게 사용되는, 좀 널리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비지도 학습 개념의 그 데이터 시각화 부분을 언급할 때 이 메타 분석이라는 부분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끔 저를 이제 그 매료시켰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 분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나왔던 모든 논문들을 한 1000편, 뭐 10,000편 이렇게 모아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던 비지도 학습의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설을 뽑아내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학설로 만드는 실험을 또 다른 실험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제가 처음에 이 메타 분석을 접했던 꼭 2013년도인가 처음 이제 논문을 냈었던 것 중에 하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여러분들도 다 치킨 좋아하시죠? 네.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금요일이면은 이제 불금을 항상 이제 치킨과 함께 하시는데 네, 치킨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치킨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닭은 닭을 집에서 삶아 보시면 물에 닭을 삶으면 그 국물에 기름이 떠요. 네, 닭 기름이 뜨거든요. 근데 그 기름의 그 색깔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노란색일 거예요. 그쵸? 닭고기는 되게 하얀데 그 기름은 되게 노랗게 나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닭은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노란색을 띄우게 되는데 카로티노이드 물질이 노란색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기름에 뜨는 거죠. 우리 닭이 얼마나 옥수수를 많이 먹었길래 이 그 노란 기름이 뜰 정도가 돼 있죠. 그리고 치킨을 시켜서 먹어보면은 이제 그 뱃속에 들어있는 기름들도 이제 노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수수를 많이 먹죠. 근데 문제는 이 옥수수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오메가6 지방산이 상당히 많아요.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많이 분비시키고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신장 질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6를 덜 먹고 오메가3를 많이 먹자. 근데 닭이 옥수수를 많이 먹으니까 닭을 많이 먹으면 이제 이런 대사성 질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옥수수를 안 줄 수는 없죠. 가장 싼 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컨주게이티드 리놀레이닉 애시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방산의 종류인데요. 어떤 항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오메가6의 생산량을 좀 축적량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닭한테 이 CLA라는 물질을 컨주게이트 리놀레이닉 애시드라는 것을 먹이게 되면 오메가6가 줄겠죠. 그러면 건강한 닭고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닭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실험을 하게 되겠죠. 또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때 진짜 그럴까? 이게 맞는 가설일까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최근 그 당시에 한 5, 6년 사이에 CLA에 관련된 닭에 관련된 실험들이 한 20편 정도가 논문이 보고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 분석을 통해서 CLA가 정말 건강한 닭고기를 만드는 효과적인지를 분석을 했었죠. 그 결과는 네, 정말로 건강한 닭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LA를 사료에 집어넣게 되면 닭이 오메가6가 적은 닭고기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단 문제가 또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닭이 안 커요. 그러니까 CLA를 먹여서 닭고기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아마 그 닭고기가 우리가 치킨을 뭐 10,000원 주고 사 먹으면 그건 한 3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거여서 그 현실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문헌조사 메타 분석만 하고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메타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이 스터디 부분에서 논문을 구성을 하고 이제 통계에서 말하는 T 분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효과를 구성을 하고 디시전을 내리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인 메타 분석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연결시킨다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좀 많아야겠죠. 이 처리 효과를 다시 뽑아서 뭐 구조 방정식 모형 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는 디시전이 아니라 예측을 하는 예측을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스터디를 통해서 메타 분석이 디시전, 어떤 판단을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만 아니라 이제 프리딕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PC 환경, 그다음에 뭐 구글 콜앱만 사용을 해도 좀 소량의 적은 돈만 내도 굉장히 그 높은 GPU 사양의 그 서버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뭐 이미지나 영상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이제 나와 있게 되어 있죠. 자, 다시 시각화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들 혼동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그려놓고 이제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립니다. 데이터를 붙여놓고요. 근데 사실 시각화한 결과물은 내가 보려고 만든 사람이 제작자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독자를 위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초안이 나오게 되면 항상 공유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이해해야 될까요? 네, 저기 보이는 어린아이, 보통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인포그래픽 또는 시각화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화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 기억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지향점입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메시지가 흘러가고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수치 해석 부분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돼요. 만약에 그 숫자, 데이터가 없는 인포그래픽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냥 말하는 내용 아니면 어떤 생각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거지 그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에서의 인포그래픽스라고 볼 수가 없죠. 수치가 빠지면 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료의 출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향성 부분에서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면 이제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하죠. TMI가 되고 결국에는 배가 산으로 가 있게 되는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해석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작업하는 사람은 계속 숫자만 바라보게 되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숫자를 바라보게 되면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고 수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출처 부분에서는 나만의 자료를 사용한 건지 여러 사람의 자료를 사용한 건지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다면 네, 저작권의 문제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선, 뼈처럼 뼈대를 구성하는 게 가장 필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그냥 그 캡처를 해서 올려놓은 건데 각각의 유튜버들이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동영상들을 올려줬죠. 저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저것을 썸네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그렇죠. 봐서 네,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인포그래픽스도 썸네일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썸네일 스케치를 통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들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 보시는 좌측에 있는 것 같이 담배 피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담배 피지 말라는 내용을 저렇게 많은 문자와 함께 보여주게 되면 네,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 메시지가 쉽게 전달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그림과 글자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인포그래픽스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글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저희 그 축산 파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Journal of Animal Science라고 하는 논문인데 거기서는 이제 2달 간격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인포그래픽스로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ournal of Animal Science는 학술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좀 글이 많죠. 네, 글밥이 많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좋은 인포그래픽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주 예전에 싱가포르 공항에서 저 변기에 있는 파리를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림을 붙여놓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저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남자분들은 저 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저 파리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 많이 있던데요. 네, 이제 많이 퍼져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좋은 그 어떤 인포그래픽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그림이 아닌가. 물론 이제 글도 없고 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 좌측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네, 수영 금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샹어에 죄송합니다. 샹어에 아직 식사를 안 해서 샹어에 지느러미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인포그래픽스에 유머와 위트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은 인포그래픽스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유머에 좀 인색한 게 있죠. 그래서 유머를 잘못 조금 사용하게 되면 이제 실없는 사람 또는 가벼워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유머를 빼놓고는 이제 그 어떤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머 부분도 중요한 인포그래픽스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시각화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 가지의 그래프가 똑같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그래프는 자동차의 실린더의 개수에 따른 average MPG, 연비예요. 연비. 그래서 mile per gallon이라고 하는 연비가 되겠는데 4기통이 연비가 높고 6기통은 다음, 그다음에 8기통은 그 다음이에요. 아마 그 A 그래프가 가장 많이 보셨던 그림이 될 거고요. 통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B 그래프도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C 그래프도. 자, 똑같은 그림인데
저한테는 어떤 그림이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냐면 저는 B 그래프가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 그래프에서는 통계에서 중앙값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4분위 범위수의 값,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이상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B 그래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실제 저는 이런 그래프를 먼저 시각할 때 가장 먼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하지만 통계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의미는 알아요. 4기통이 연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6기통이고 8기통이다. 그런데 의문점을 던져줍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 박스의 크기와 가운데 들어있는 줄 그리고 위에 있는 점은 과연 뭘까? 즉 의문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되죠. 차라리 내가 독자가 통계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B 그래프는 의문을 남겨주는 그래프면 되겠죠. 정보는 많이 전달하지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A 그래프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특징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A 그래프에서는 어떤 그 마력수가 가장 연비가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뚝 솟아 있는 것들 이 두 개를 보고 밑에 X축에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독자들은 113과 65가 가장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어떤 연비가 어떤 홀스파워, 마력이 연비가 높고 낮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게 돼요. 혼돈이 오게 되는데 어떤 혼돈이 오게 되면 자 52와 62는 10 차이죠. 그리고 62와 65는 3 차이예요. 그런데 두 개가 간격이 서로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의 크기에 대한 개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선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X축이 변함에 따라서 연비가 변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치의 그 크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치 해석에서 왜곡과 오류를 전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수치를 보시는 것처럼 5, 50, 100, 150, 200, 250, 300으로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해서 간격을 맞게끔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점들이 간격이 달라졌죠. 위에 거는 점들 사이의 간격이 같은데 밑에서는 점들의 간격이 벌어지고 좁아지고 벌어지고 좁아지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C 그래프에서는 아마 독자들은 홀스파워, 연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마력의 증가함에 따라서 연비는 감소하고 있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즉 트렌드와 패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그래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드라지게끔 하고 가장 연비가 좋은 마력수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좋은 그래프는 C번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트렌드를 인식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 시각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B는 이도 저도 아닌 심지어는 왜곡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 저도 이제 그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점점 이제 정리정돈하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그 주변을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A 그래프와 B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가요? 정리정돈이 다르죠. 네, 여기는 볼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피아트까지 쭉 내려가는 거고요. B에서는 토요타 그리고 마지막에 볼보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연비예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네, B가 훨씬 더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연비의 자동차, 연비가 가장 나쁜 자동차를 쉽게 판단하고 그 사이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리정돈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A와 B는 크기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실린더의 개수에 대한 정리가 A 그래프에서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죠. 즉, 이 그 실린더를 색깔로 구분을 해주고 정리정돈을 하면서 그 연비가 높은 것과 낮은 자동차의 종류와 실린더의 그 개수를 이제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용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그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그다음에 폰티악하고 사이에서 연비의 차이가 납니다. 즉 8기통인데도 비해서 6기통보다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하나의 그래프에서 또 다른 이야기, 즉 그 메르세데스 벤츠와 그 폰티악의 차이점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스토리 라인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죠. 네, 우리의 영어는 위트인데요.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입니다. 자, 어떤 통일이 이루어졌냐면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그래프에서 색상을 맞추는 거죠. 좀 전에는 이제 막대 그래프와 박스 플랫과 그다음에 그 가로축의 막대 그래프가 다른 그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이번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린더, 그다음에 그 DSP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NPG, 그리고 자동차의 종류.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변수들을 한 그래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DSP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비는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연비가 높은 부분은 4기통을 가지고 있고 4기통 그 실린더 수가 낮을수록 DSP도 낮은 패턴을 가지고 있고 주로 4기통짜리에서 가장 높은 연비를 나타내는 것들은 토요타, 피아트, 혼다, 모터스, 피아트 등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들을 변수들의 특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지금부터는 녹화를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녹화를 멈추는 이유는요, 지금